예, 여러분, 오늘 휴일이지만 이번 학기 한국 기독교 사상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가 이제 시작되는 이 구한말 전체적인 이 정치 상황, 특별히 이 구한말 조선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던 이 국제 정세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국제 정세 가운데 활동하던 이 내한 선교사들의 정치적인 입장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이 구한말 이 정치 사상을 지배하고 있던 이 위정 척사 사상과 또 이 조선 정부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 국제 정세에 무지하던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지만 이 외국의 압력에 의해서 문호를 개방하면서 기독교가 유입되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별히 이 청일 전쟁과 더불어서 이 한반도의 국제 정세가 정말 급변하게 됐는데, 그 급변하게 되는 국제 정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아마 이 두 번째 동영상에서 이 한국을 이제 일본이 지배하게 되는데, 그 배경으로서 먼저 근대 영국의 친일본주의, 그 다음에 미국의 친일본주의,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이 이런 친일본주의에 의해서 단순히 국내 매국 이 사람 저 사람 매국했다는 논란이 있지만, 그죠? 그게 아니라 먼저 영국의 친일본주의, 그 다음에 미국의 친일본주의에 의해서 일본이 그 한국을 지배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일제가 이 한국 지배를 할 때에 선교사들이 과연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졌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는 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는 구한말이라기보다는 이 19세기 전반이죠. 이 조선 말기 이 조선의 위정척사 이 정책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조선 이 사대부들과 이 지식인들은 국제 정세에 대하여 무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조선 말기에 세국 정책이 있었는데, 그죠? 이 세국 정책의 근거는 이미 조선 4세기 동안 지속된 주자학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죠? 이 조선 유교의 사대부들은, 그죠? 이 유교의 도통론, 도통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통 사상으로 인해서 조선 유교가 주자학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독점적인 이 주자학이 이 조선을 지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 결과 여러분, 이미 이 주자학은 명나라 1644년에 멸망한 이 명나라와 없어졌습니다. 이제 오랑캐라고 간주되던 청나라가 지배함으로 해서 중국에서는 사실은 주자학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중국에서 없어진 그 주자학 사상을 가지고 이 조선의 선비들은 중국을 잇는 이 소중하다, 이런 참 안타까운 그 자체가 신화화되어 있고, 그죠? 그것마저도 없어진 이 주자학에 근거해서 이 조선 사대부들은 이 소중화 사상을 가졌던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한족, 중국의 이 중화 사상을 이어받고 있는 한족,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고 있는 이 조선의 사대부가 어떤 중앙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가 그 오랑캐다,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참 이 정통주의가 유교의 정통주의가 우리 기독교의 정통주의 사상하고 또 맞물리는 측면이 있죠. 그죠? 유교의 정통주의는 굉장히 좁은 의미로 여러분 도통 사상입니다. 도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송명대에 여러분 중국에서 이 제자 백가들의 이 싸움이 뭐 계속 있어 오다가 이 송명대에 유교로 이제 통일되는 일이 있었죠. 그랬을 때 이 유가들이 유교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유교의 도통사상을 확립합니다. 이 도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유교의 정통 족보를 이 확립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유교가 사실은 BC 500년경에 공자에 의해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자의 사상은 이미 그 이전에 까마득한 태고적의 그 복희 신농 그리고 유교에서 계속 숭상하는 요순 우탕왕 그죠? 그 이전까지 올라가서 이제 유교까지 내려왔다가 유교로부터 이 공자의 제자가 되는 안자, 증자 그죠? 그리고 이 라인이 이제 이 송대의 이 정자 그죠? 정오 정의를 거쳐서 이제 주자까지 내려오는 이 어떤 도통을 확립을 하고 이 라인만이 유교의 적자고 나머지는 모두 이단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이 유교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몸부림친 것이 있었는데 그죠? 여러분 조선의 사대부들이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에서는 주자학을 정말 이 근가 옥조로 삼고 다른 모든 것은 그죠? 심지어 같은 유교를 이어받은 이 그죠? 양명학까지도 이 사교로 배척한 중국에서는 양명학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됐었죠. 그러나 이 조선에서는 같은 유교의 계승자인 양명학까지도 배척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종인 기자라고 해서 그죠? 이런 문제를 최근에 잘 밝힌 분인데 그죠? 이게 창덕궁에 있는 대보단 이 제사 장소입니다. 그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유교를 확립했던 주자학을 확립했던 명나라가 불행하게도 너무 나약한 나머지 1644년에 청나라 이 청나라는 뭡니까? 여진족 그죠? 만주족이죠. 중국 사람들이 한족들이 오랑캐로 간주해온 그 여진족 만주족이 오히려 명나라를 그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청나라는 유교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는 이 청나라 그죠? 오랑캐를 섬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멸망한 명나라를 숭상하고 그 명나라 마지막 그 세 황제입니까 그죠? 만덕제, 숭덕제 있습니다만 그죠? 이 양반들을 섬기는 제사하는 이 대보단이 있어가지고 그죠? 명나라가 이미 1644년에 멸망했습니다만 그죠? 이 1844년 그죠? 이 어쨌든 19세기까지 200년을 제사한 참 그죠? 몰래 그것도 청나라 이것을 알면은 화를 낼까봐 그죠? 몰래 제사했던 참 안타까운 그죠? 역사적 그 실체도 없고 그 실체라고 해도 굉장히 신화화된 그 사실에 이 조선이 매몰되어 있었던 안타까운 실정을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 구한말 조선 정부는 그 쇄국을 더
이제 강화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죠? 그 강화한 사상을 일컬어서 이제 위정척사 사상이다, 그죠? 이 정을 뭐 보위하고, 그 다음에 이 그 사교를 배척한다는 뭐 이 위정척사 사상이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미 4세기 동안 세국으로 일관해 왔는데 19세기 후반에 외세가 압박을 해오고 여기 내부에 뭐 박영효 이런 분들이 이제 개화파를 만들어서 조정에 이제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압박으로 이 조선 정부는 더 강력하게 이 쇄국을 펴고 이 위정척사 사상을 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 조선이 정말 이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세국 정책이었던 이 위정척사 사상을 폈고, 그죠? 이로 인해서 엄청난 차별주의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역사에 있어서 이 어두운 면이 있으면 거기서 또 밝은 이 면이 또 나타나는 거죠. 이런 차별주의가 있었는데, 그죠? 이 차별의 결과, 그죠? 이 엄청난 그 양반 이 선비 가문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천민계급, 또 여성 아동, 그리고 지역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평양 중심의 이 서북 지방이 이 조선 조정으로부터 거의 뭐 400년간 엄청난 이 차별을 받아왔는데, 그죠? 이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이들이 한국 기독교의 원동력이 된, 그죠? 조선 정부가 차별 정책을 실시했지만, 그로 인해서 또 오히려 기독교는 그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9세기 조선 정부가 위정척사로 인해서 이제 외세와 기독교 유입을 반대했는데, 그죠? 그 결과 생겨난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이 흥선대원군이 뭐 개혁군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죠? 철두철미한 이 외세를 배척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1866년에 있었던 여러분 이 병인박해입니다. 병인박해가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미 이 러시아가 남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이때 그 블라디보스톡을 차지하고, 그죠? 이 블라디보스톡이 아직 좀 겨울에 얼다 보니까 소위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남하한 거죠.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요동반도 쪽으로 내려오고 이 한국 쪽으로 또한 왔던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또 이 당시 이 한국의 천주교의 정치적 입장이 참 미묘했죠, 그죠? 이미 여러분 이 천주교는 여러 가지 박해를 당했고, 그죠? 이미 1800년입니까? 신유 박해를 당했을 때 마침 그때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천주교인이던 황사영이 박해를 받게 되니까, 그죠? 프랑스에 편지를 보내서 프랑스 군이 오히려 이 조선을 지배하면은 이 천주교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 비밀 문서를 비단에 썼던 것을 이제 백서, 이 비단 백자죠. 이것을 이제 중국에 이제 보냈던 사건이 있는데, 그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천주교는 계속 이 외세를 끌어들여서라도 이 조선 정부의 이 천주교 박해를 종식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주교 입장에서는 마땅하다고 하지만, 그죠? 조선 정부로 볼 때는 이건 명백한 반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미 뭐 세 차례나 되는 박해를 했고, 마지막 아주 그 가장 강력하게 실시했던 박해가 바로 1866년의 병인 박해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러시아가 이제 남진을 하니까 이때는 또 뭡니까? 천주교인들이 불란서를 이끌어 들이면은 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이 대원군은 결국은 이 외세를 끌어들인다는 이 아이디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죠? 천주교인 이 프랑스 신부, 그죠? 특별히 앙베르와 그다음에 그 샤스당 모방 신부, 샤스당 신부를 그 처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죠? 프랑스 신부와 더불어서 천주교인 8,000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그런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로 인해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산으로 숨어 살다가 나중에 또 기독교로 또 개종해서 활동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이 나중에 이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 이 선교사들이 굉장히 그 소극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됩니다만, 그죠? 그리고 뭐 고종이 나중에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만, 여전히 이 위정척사 사상에 그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이 위정척사 사상으로 인해서 고종도 결국은 이 개방 정책을 펴지 못하고 스스로 그 고립된 환경에서 결국은 이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일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대원군 시대에 이 세국 정책이 있었고, 그죠? 이 세국 정책의 희생자가 됐던 것이 뭡니까? 이 유명한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죠. 미국이 이 한국의 이 가치를 알고, 그죠? 한국과 통상하고자 미국 상선 이 제너럴 셔먼호를 보냈는데, 여기에 영국 이 선교사 협회죠. 유명한 LMS 소속의 이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 승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너럴 셔먼호가 국내 사정을 알지 못하고 평양강까지 이 대동강을 타고 올라와서 평양시까지 올라오는 이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죠. 여러분, 1866년입니다. 이때 1월부터 시작되었던 이 병인 박해에 이 영향이 아직 미치고 있었던 거죠. 그죠? 이 조선 천지가 외국인을 이 배척하는, 그죠? 그런 이 흐름에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까지 왔다가 결국은 불타고 남아있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 결국은 총살을 당하면서 뭐 고전에 그 전후에 어쨌든 이 성경을 전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죠? 여러분, 이 한국 교회사 책에서 단순히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죠? 전체 문맥에서 어떻습니까? 이 세국 정책에 조선의 그 세국 정책의 희생자로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신미 양요가 일어났죠. 그죠?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죠? 약 뭐 5년 후에 미국이 강화도 쪽에 이 군함을 가지고 왔던 거죠. 그죠? 여기에 이 조선 수군들이 그때 정말 뭐 이 사생결단으로 다 죽어가면서도 이 미군들을 격퇴했던 그런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조선 정부는 더욱더 이 세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죠? 전국에 이제 소위 그 척화비를 세우고
세국 정책을 강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명한 그 척화비 남아있는 척화비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 정부가 그렇게 이 외세의 유입을 반대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결국은 기독교가 들어오게 됐다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조일 수호조교죠. 혹은 뭐 강화도 조약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이때 그죠? 일본은 이미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당행함으로써 그죠? 이 서구 문화를 급격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조선이 계속 세국 정책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죠? 이 조선을 그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런 속생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미 뭐 메이지 유신 때부터 일본은 그 정한론 일본이 조선을 지배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 국가 정략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 운요호라고 하는 그 배를 보내서 강화도 지역에 이제 측량을 하고 이러니까 그 조선 정부가 그것을 막아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아마 뭐 이 일본 운요가 조금 좀 손해도 안 입었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빌미로 군함 5척을 이제 강화도에 보내서 결국은 이 강화도 조약을 맺게 했던 거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불평당 조약입니다. 그러나 이 일본이 이제 조선을 하나의 뭡니까? 협상 대상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죠? 독립군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불평등 사항은 있지만 조선을 그래도 독립국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그 의의를 가지는 이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이때 고종은 이 서교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고종이 그렇게 했지만 아마 일본 측의 주장으로 그것은 그러니까 기독교 유입을 반대하는 것은 그 조항에 넣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민경배 교수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결국 이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한국이 개방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결국은 미국에 의해서 일어났던 거죠. 이 1882년에 있었던 조미 수호 통상조약, 한미 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이로써 이 조선이 최초로 서양이든 미국과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여러분 독립국가가 아니면 조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선이 독립국가라는 개념이 이제 확립이 되었고, 그죠?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이 서양 국가와 이 국교를 맺음으로 해서 이제 국제 사회에서 이 독립국가로 이제 발을 내딛게 되는 이 중요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이 중국 중심의 그죠 세계관을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어 줬는데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어떻습니까? 이 미국 측은 이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 그죠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기독교 선교가 있어야 된다는 조항을 아마 넣지는 못했어도 이 선교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지도 않았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 입국을 금지한다 이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제 미국 선교사들의 입국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884년에 최초의 선교사로서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이 입국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입국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적으로 입국했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 1882년에 이제 한미 통상 이 수호 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883년에 이제 초대 주미공사 푸트가 이제 내한하고 그죠.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은 외국인이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당시 서울에 있던 이 외국인들을 위한 의사가 한 사람, 뭐 한두 사람 필요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장로교, 북장로교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미국 북장로교회 이 의료 선교사로서 상해, 중국 상해에서 활동하던 알렌을 서울로 서울로 이제 옮기도록 해서 이 알렌이 서울에 1884년 9월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1884년 말에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한국 기독교에 큰 유익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1884년 12월에 김옥균, 박영효, 서재풀 등의 기아파가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었죠. 그죠? 그러나 이 고종이 이제 이 계파를 반대할 때에 그죠? 자체 군인이 없다 보니까 그죠? 군인이 약하다 보니까 이 한국의 군인이 약하다 보니까 청나라 군대를 좀 이끌어 들였던 거죠. 어쨌든 이 과정에서 그죠? 이 계파를 뒀던 일본군과 고종을 뒀던 청나라 군대가 서로 충돌을 하게 되고 그죠? 이때 이 수구파였던 그러니까 이 고종 민비를 통해서 고종 편에 있던 이 민영익이 큰 부상 그죠? 아주 뭐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그러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알렌이 그때 마침 뭐 서울에 온 지 뭐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던 이 알렌이 그죠? 이 민영익을 지성껏 치료를 해서 정말 죽어가던 민영익을 살려냈단 말이죠. 그죠? 이에 고종이 크게 감동을 해서 결국은 이 알렌이 병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당시 강혜원, 이 강혜원이라고 하는 말이 곧 이 제중은 이 병원이라는 말로 이제 바뀌어졌습니다만 그죠? 강혜원을 이제 이 창설했던 거죠. 이 강혜원, 제중원이 결국은 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됩니다만 그죠? 그래서 이 알렌이 먼저 입국하게 되고 여기서 이 기독교 선교의 유리한 입지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 이듬해에 1885년에 이제 뭐 최초의 정식 선교사죠. 그죠? 이 미국 북장로회의 언더우드와 미국 북감리회의 아펜젤러가 내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과 초기 선교사들 그죠? 여전히 이 세국의 그 영향 아직까지 여러분 이 병임 박해가 있었든지 뭐 불과 20년 그죠? 아직까지 이 세국의 그 흐름이 강했던 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 선교사들은 직접 많이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그죠? 특별히 이 제중 선교사들이 썼던 이 한문 책자들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죠? 여러분 한글 당시 언문이라고 불렀죠. 그죠? 아녀자의 글입니다. 이 사실은 이 양반과 지배계층에서 버린 이 언어였습니다만 선교사들은 오히려 그 언어를 받아들여서 이 한글 언문으로 이제 이 한문 책자들을 번역을 해서 문서 선교를 중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1890년 그죠? 이 선교사들이 온 지 불과 뭐 5년도 채 안 됩니다. 그죠? 이때 이미 이 출판사로서 이 조선 선교서에 이 현재
교서의 전신이죠. 그죠? 그리고 이 산문 출판사를 설립을 해서 중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중국어로 한문으로 저술했던 여러 이 전도 책자들을 골라서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 책자를 유통시킴으로 해서 이 선교를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언더우드와 이 아펜젤러 그리고 마펫 선교사들이 이제 번역했던 유명한 책들 중에 몇 개가 먼저 성교 찰리, 그죠? 상제 진리, 덕혜 입문, 인가 기도, 그리고 진리 편독 삼자경에 있는데, 그죠?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런 책들을 쓴 사람이 중국에 와서 활동하던 영국의 선교사 그리피스 잔입니다. 그죠? 이 양반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깊게 살펴보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미 이전에 만주에서도 이런 문서 선교가 이 잔 로스, 잔 맥킨타이어 선교사에 의해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 초기 선교사들은 이렇게 문서 선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 교회사, 한국 신학사에서는 이것을 너무 소홀하게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것을 살펴보고 이쪽에 연구가 요사이 이제 새로이 이 소개되는 이 디지털 자료로 인해서 굉장히 이쪽 연구가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구한말에 그죠? 특별히 이 청일 전쟁과 더불어서 이 한반도가 정말 이 급격하게 이 변화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구한말에 이 한국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러시아의 그 상태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러시아는 이미 이 천진조약과 북경조약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토크죠. 여러분 여기죠. 이쪽 지방을 이미 자국 영토로 편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먼저는 이 사람들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여러분 이미 1891년에 이 세계 이 철로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이 중요한 역사죠. 그죠? 1891년에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인데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을 해서 조금 북쪽으로 나아가죠. 하바롭스키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나아가는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죠? 그리고 여기서 뭐 바이카로를 지나서 오늘날의 그 보스톤 그 다음에 페체르부르크까지 나아가는 그리고 유럽과 연결되는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먼저 건설하게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러시아로서는 그죠? 이 러시아 어쨌든 좀 북단에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이 놓여지는데 그죠? 이것을 중국, 심지어 한국 그리고 일본과 연결시켜서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유용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 만주철도를 넣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이제 만주 횡단철도인데 그죠? 그걸 구체적으로 중국 동성철로입니다. 동쪽의 성이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제 러시아가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이 1897년 이 청일 전쟁에 러시아가 도와주죠. 거기에 대한 이권으로 러시아가 이제 중국 동성철로 부설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제 만주 지역과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서서히 조선에까지 나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러시아가 이제 남진할 때에 가장 이제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였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이야말로 중국과 인도 이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영국은 이제 특별히 아편전쟁이죠. 그죠? 1, 2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중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졌습니다. 이럴 때 이제 러시아가 남하하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영국으로서는 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청나라 자체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청나라보다는 이 청일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이겼으니까, 그죠? 일본이 더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 영국이 결국은 그 유명한 이 영일동맹, 그죠? 이로 인해서 결국은, 일본은 러시아에 이기게 되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러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요전에 이미 1902년에 이미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었는데, 그죠? 여러분, 영국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국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와 도 동맹을 맺지 않습니다. 지금 또 영국은 정말 그 동맹을 맺지 않는 나라로 유명을 하죠. 그리고 자체의 어떤 이 정치적인 입장을 중시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EU에 있다가 자체의 입장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영국 자체의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 브렉시트 EU로부터 나온 사건이 그것을 증명합니다만, 그죠? 그만큼 영국은 그 자체의 입장을 중시하고 동맹을 맺지 않았는데 1902년에 일본과 동맹을 맺었다.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죠? 아무튼 이로 인해서 일본은 2년 후에 일어난 러일 전쟁이죠. 그죠? 1904년에 일어난 러일 전쟁에서 영일 동맹, 영국의 동맹으로, 그죠?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막아서 러시아군이 바로 이 태평양으로 가지 못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죠? 이로 인해서 결국은 일본이 그 강력한 당시 뭐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 1905년까지 이어져서 러일 전쟁이 결국은 1905년에 종료되면서, 그죠? 일본이 승승장구하게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아시아에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일본뿐이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그렇게 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일본은 뭐 자연스럽게 이 한국을 일사조약을 체결했고, 그죠? 그리고 결국은 뭐 1910년에 한국을 그 병합하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조선이 그 망하게 되는 어떤 그 조선의 내부적 그리고 국제적 이 상황입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 뭐 국사책에서는 이 한국 망한 것에 망국의 어떤 그 주범이 뭐 한편으로 뭐 을사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이다, 아니면 최근에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사실상 뭐 이미 고종이 일본으로부터 많은 이미 뭐 도움을 받고 결과적으로 고종이 우리 조선을 일본에 넘겨준 것이다. 망국의 주범은 오히려 고종이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만, 그죠? 여러분, 저는 이런 논의가 물론 뭐 디테일한 측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죠?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뭐 고종이든 그 울사오적이든, 그죠? 그들의 힘으로는 조선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망국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고종이든지 을사오적이든지 망국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들의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그들은 여러분 책임이 없었어요. 고종도 힘이 없었고 을사오적도 힘이 없었던 거죠. 어쨌든 통째로
이 조선은 일본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뭐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식으로 논할 때 이런 그 국제적 문맥을 무시하게 됨으로 해서 그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는 거죠. 책임의 소재는 어떻습니까? 그죠? 이 조선이 뭐 전체적으로 그런 이 국제 정세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 한 국가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힘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런 참 큰 사실을 모른 데서 온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끝내고 그 다음에 이런 참 암울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게 됐을 때 그죠? 이 한국에서 활동하던 이 선교사들의 그 정치적인 입장 그죠? 일본에 따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일본을 무시할 수도 없었고 그죠? 이런 그 아주 참 그 안타까운 위치에 있었던 이 선교사들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